시너스 조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블랙팬서로 잘 알려진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신작인데다가 한 달 이상 먼저 개봉했던 북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소식을 미리 접하고 꽤 기대했던 영화입니다. 더군다나 흥행도 흥행이지만 평론가들이 공포영화로는 드물게 극찬을 쏟아내 더 관심이 갔습니다. 우연히 봤던 기사 제목에서 뱀파이어라는 단어를 보고 좀 어리둥절하긴 했지만요. 그도 그럴 것이 포스터만 봤을 때는 영락없이 근현대를 배경으로 흑인이 주인공인 갱스터 영화처럼 보이는데 뱀파이어가 등장한다고 하니 뭔가 이질감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뱀파이어 영화의 팬들에게 인기가 높은 황혼에서 새벽까지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봤던 30 Days of Night가 떠올랐습니다. 두 영화 다 뱀파이어가 독특한 설정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시너스도 그런 면에서 흥미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관람을 신중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시너스는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것도 맞고 공포영화인 것도 틀림없으나 굳이 비유하면 조던 필 감독의 겟아웃과 결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변화무쌍하고 복합적인 영화라 인내심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가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통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참전 군인이자 시카고의 암흑가에 있었던 쌍둥이 형제인 스모크와 스택이 큰 돈을 가지고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빈 건물을 사서 주점을 열려고 하는데 이 영화의 전반부는 스모크와 스택이 그 주점을 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세밀하게 그려집니다. 마치 익스펜더블 같은 액션 히어로 영화가 주인공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재주를 가진 멤버를 모으는 것처럼 시너스의 스모크와 스택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노래와 기타에 일가견이 있는 사촌 동생인 세미, 오래전부터 하모니카와 피아노를 연주했던 슬림,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손재주가 좋은 차우 부부, 온순한 성격과 달리 커다란 정치를 갖고 있는 콤브레드 등을 영입합니다. 그 와중에도 두 사람은 한때 자신들과 사랑에 빠졌던 연인과 껄끄러운 재회도 하고 덩달아 세미도 노래에 재능이 있는 여자에게 호기심을 가집니다. 스모크와 스택이 주점을 열 준비를 하는 사이 마블의 드라마 에콰에서 주인공인 마야의 선조로도 언급됐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중 하나인 촉토 부족에게 쫓기던 한 남자가 어딘가로 다급하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촉토 부족이 아내를 죽이고 자신까지 죽이려 하니 제발 살려달라며 그 말을 내밀자 그 집에 있던 부부는 촉토 부족의 요청을 거절하고 쫓아냅니다. 촉토 부족이 그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던 부부는 결국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밤이 찾아오자 드디어 스모크와 스택의 주점이 문을 엽니다. 이미 시내에 나갔을 때 열심히 홍보를 한 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악과 춤을 즐기고 세미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만 도입부에서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왔던 음악은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사로잡는다는 말마따나 뱀파이어들까지 불러들이고 맙니다. 뱀파이어의 입장에서는 꿀단지를 발견한 셈이라 냉큼 주점으로 들어가길 원하자 스모크와 스택은 굳이 흑인들이 노는 곳에 오려는 백인들이 수상해 조용히 돌려보내려 합니다. 얌전하게 돌아갈 리 만무한 뱀파이어들은 자신들도 악살하며 노래와 연주를 선보이고 금호까지 내밀어 유혹해도 통하지 않아 주점 앞에서 마냥 죽치고 기다립니다. 이대로 주점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놀다가 새벽을 맞이했으면 무탈했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어찌저찌 하여 스모크와 스택의 일행들부터 주점의 손님들까지 하나둘씩 뱀파이어들에게 당해 어느 순간에는 내부의 숫자보다 외부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급기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뱀파이어들이 일시에 주점을 공격하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제 계산이 맞다면 방금까지의 줄거리가 대략 2분 안팎일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것도 제가 좀 길게 풀어서 떠든 겁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 아무리 길어도 10문장 안에 끝낼 수 있는 줄거리를 나름대로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첫째, 분량 채우려고, 둘째, 실제로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해하셔도 둘째는 대체 뭔 소린가 싶으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시길 바란다고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시너스는 공포영화의 틀을 빌린 역사 다큐멘터리입니다. 오죽했으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작심하고 공포영화를 만들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 가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건 공포영화가 아니다라는 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진귀한 영화라는 긍정입니다.
다시 말해 자극과 스릴이 난무하는 공포영화를 기대한다면 누구라도 실망할 공산이 적지 않으니 차라리 공포영화라는 걸 모르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 영화를 게닥과 비교하면서도 약간이라고 강조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혹시라도 보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본편으로 한정해 2시간이 조금 넘는 상영시간을 가진 영화에서 뱀파이어가 제대로 움직일 때까지 약 1시간이 걸린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간간히 공포영화라는 걸 상기시키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상당히 평온하게 흘러가서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 데다가 꽤 긴 시간 동안 흑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서사에 자연스레 녹여내는데 집중한다는 것도 공포영화로는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모크와 스택은 1차 대전에서 돌아와 전쟁 영웅으로 떠받들어질 법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차별과 냉대를 당해야 했던 당시의 흑인들을 내포한 캐릭터들입니다. 그런 흑인들이 생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군인 출신이란 걸 여러모로 유용하게 여긴 갱단에 고용되는 거였다는 것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세미는 스모커와 스택에게 시카고에는 짐 크로우법도 없지 않냐고 묻고 시내에서는 여전히 백인 전용기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상당수의 흑인들이 목화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슬림은 자신의 친구가 백인에 의해 얼마나 억울하고 끔찍하게 당했는지 털어놓고 외부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농장화폐로 인부들을 부리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도 목화밭에서 헐값으로 일하다가 지쳐 식료품 가게를 열었다는 고증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짐 크로우 법은 남북전쟁에서 패한 후에도 남부가 흑인들을 차별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이 말인즉슨 표면적으로는 인종차별이 폐지됐다고 해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심지어 세미의 질문에 대한 스모커와 스택의 대답은 농장 대신에 빌딩이 들어섰을 뿐 미시시피와 하등 다를 게 없답니다. 농장화폐의 경우는 명칭만 들어도 알 수 있다시피 농장을 벗어나면 쓸 수 없어 부의 축적이란 게 불가능합니다. 말이 좋아 화폐지 흑인들의 궁핍한 경제 사정이 나아지는 데는 눈꼽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농장주가 맘만 먹으면 악용이 가능해 인부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너스는 이 참담한 역사의 비극을 가급적 잔잔하고 담백하게 엮어내는 미덕을 발휘하지만 아무래도 북미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나라의 그것이 같을 순 없습니다. 절대 인종차별적인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란 것쯤은 다들 아시죠? 제가 괜히 역사 다큐멘터리라고 한 게 아니라 흑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과장이나 강조 없이 나열하는 건 흥미로우면서도 공포영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인종차별이 소재라는 공통점이 있긴 해도 다소 억지스레 끌어들인 겟아웃만 해도 시너스보다 상영시간이 짧거니와 일찌감치 복선과 불길한 징조에다가 꺼림칙한 대화 등을 가미하는 걸로 미스터리와 공포의 기운을 퍼뜨리는 데 반해 이 영화는 적어도 뱀파이어와 조우하기 전까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흑인의 역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는 실제로 시너스의 배경인 델타 지역에서 꽃피운 블루스도 포함된다는 걸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익히 아시겠지만 재즈, 블루스, 소울 등의 모태는 곧 흑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리랑의 셈이라 시너스는 블루스가 음악의 한 장르인 걸 넘어 흑인들의 고난이 배어 있다는 걸 핵심적인 테마로 활용합니다. 영화 속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나오는 클럽 주크는 주크 조인트라고 해서 흑인들이 춤과 음악을 즐기던 장소를 가리키는데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시너스에서 흑인들의 고유한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묘사합니다. 그 바람에 좀 노골적인 은유가 됐을 수도 있으나 공교롭게도 셋 다 백인인 뱀파이어들이 흑인들의 결집과 유대를 어떻게 유린하고 파괴했는지를 다룬 한편의 역사 다큐멘터리로 완성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극의 단초와 근간이기 때문에 시너스가 지리멸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전반부를 지나 뱀파이어들의 등장과 함께 공포영화로 전환되는 건 오락적으로나 서사적으로나 철저히 계산된 연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뱀파이어들이 주점에 들어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연주하는 음악이 포크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쉽게 말해 블루스가 흑인들의 음악이라면 포크는 백인들의 음악인데다가 뱀파이어들의 우두머리는 아일랜드인입니다. 갱스터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미국에는 아일랜드 이민자가 많습니다. 이 영화에서 뱀파이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에도 더블린이 나오고 특정 종교가 아버지의 땅을 빼앗았다고 하는 걸 보면 아일랜드인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한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아일랜드에서는 지금까지 종교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일랜드인들은 영국에 의해 노예와 다름없는 가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너스에서는 그런 역사를 가진 캐릭터가 백인을 대표하더니 흑인들의 커뮤니티를 무너뜨리려는 폭력적인 세력을 과시하기까지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왜 시너스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중 하나죠. 사실 시너스에는 제목과 부합하는 캐릭터들이 즐비해 죄인들이 아닌 자가 드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제목의 시는 대개 기독교의 개념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해 틀린 게 있으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자면 시너스가 말하는 죄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지은 모든 죄가 온전히 그들만의 것인가? 둘째, 결국 백인 중심의 종교가 타고난 죄를 퍼뜨려 다른 커뮤니티까지 장악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는가? 물론 어디까지나 제 사견일 뿐이고 둘 다 워낙 예민한 주제라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가고 넘어갈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너스를 안 보셨거나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급적 오해 없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으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한마디로 평한다면 라이언 쿠글러의 재능이 폭발하는 영화입니다. 역사, 음악, 사회, 공포, 갱스터 등의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하나의 영화에서 아우르고 포용하는 솜씨가 탁월한 연출력을 통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라이언 쿠글러를 망친 거지 라이언 쿠글러가 블랙팬서 와칸다를 망친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시너스를 보면서는 뱀파이어들이 나타나기 전에 B급 영화의 감성을 가진 것 같으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음악의 힘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에 홀딱 반했습니다. 비단 블루스만이 아니라 블루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제가 한때 미쳐 있었던 헤비메탈까지 넘나드는 음악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메탈리카에 원을 넣고 싶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아쉬웠는데 방금 말씀드린 장면에서 지미 핸드릭스 정도는 등장시켰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바람과 함께 메탈리카는 음악이라도 나왔더라면 진짜 지렸을 것 같네요. 대신에 메탈리카의 리더 겸 드러머인 라스 울리가 연주자로 참여했다고 해서 작은 위안이 됩니다. 이것도 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시너스는 알게 모르게 당연시되고 있으며 PC주의가 뚜렷하게 대두된 현재도 만연하고 있는 문화적 도용 또는 문화적 전유도 지적합니다. 뭐랄까, 뱀파이어들이 이끌려간 곳에서 세미의 블루스 공연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뱀파이어들의 우두머리가 노리던 게 다름 아닌 세미의 음악적 재능이란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백인들은 단순히 흑인들의 커뮤니티를 점령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흑인들의 문화까지 자신들 것으로 도용해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걸 은유하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후자의 경우만큼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 예사로 안 보입니다. 다만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까지 다루고 있다는 게 논란을 일으키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일랜드가 겪었던 순환과 마찬가지로 흑인들에게도 개신교가 대중신앙은 아니었던 데다가 개신교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면서 가스펠이라는 음악까지 탄생했으니 좀 심하게 말하면 개신교는 인종차별과 문화적 도용까지 두루 걸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더욱이 시너스에서는 세미의 아버지가 새하얀 교회의 목사로 나와 아들에게 기타와 음악을 멀리하라고 훈계하는 장면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 그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영화라면 개신교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시류가 시류인 만큼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끝으로 시너스가 뱀파이어 영화의 클리셰를 영리하게 접목한 것도 마음에 듭니다. 뱀파이어 영화에서는 종종 뱀파이어가 어딘가로 들어갈 때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걸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흔하다면 흔한 설정이지만 스택의 전 여자친구이자 백인인 메리의 존재가 흥미를 더합니다. 시너스에서는 뱀파이어들이 입장을 거부당하자 메리를 들먹이면서 공략한 게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갔는데 끝내는 무용한 농장화폐 때문에 백인들의 자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자 제 발로 뱀파이어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메리였고 이 바람에 뱀파이어들에게 가장 먼저 당하는 사람도 메리입니다. 덕분에 메리는 뱀파이어가 된 후에도 자연스레 클럽 주크에 들어갈 수 있었고 스택까지 메리에게 물려 뱀파이어로 변합니다. 더 나아가 숭고하게 최후를 맞이한 스모커와 달리 백인과 사랑에 빠졌었고 백인 뱀파이어에게 물린 스택은 영원불멸의 삶을 맞이했으나 이게 과연 좋은 결말일까요? 아마 여기까지 제 리뷰를 보시고 계시다면 영화도 이미
오셨다는 뜻일 테니 정답이 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